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대해서 최영기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에 뉴욕에서 네. 반기문 사무총장 주재로 네. 기후변화 관련해서 네.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정상회의는 무엇입니까? 네, 올해 9월 23일이겠죠. 23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 주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UN 기후변화 협상 관련해서 특별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UN 기후변화 협상은 매년 연말 당사국 총회라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9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이 일반적인 회의와는 달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의 어떤 주요 정상들, 주요 당사국들의 어떤 정상을 모셔서 어떤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실무 협상의 어떤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소집된 특별회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목해야 될 만한 어떤 국제적 이벤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또 정상급 회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펜하겐 2009년 코펜하겐 회의 같은 경우는 이 결과가 그렇게 또 의미 있는 합의문이 도출되긴 했습니다만 어떤 획기적인 기후변화 협상의 타결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같은 경우에는 내년 파리에서 2015년 이후 2015년 까지 기후변화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그런 시간 계획이 있는데 그 협상의 타결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어떤 주요국들의 정상들을 초청을 해서 어떤 이견들을 조정을 하고 갈등들을 조정을 해서 내년 말까지 이 기후변화 협상을 타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 기후변화 관련해서 네. 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온 것처럼 들리는데 이 기후변화 협상의 동향 그리고 특징 앞으로의 그러한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저희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실패했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2010년 멕시코 칸쿤 그다음에 2011년 남아공에서 개최된 어떤 더반에서 개최된 회의 이후에 사실 기후변화 협상이 매우 급박하게 진전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2011년 더반 회의에서는 이 교토 의정서에 2차 공약 기간 연장을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2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신기후 체제 형성을 위한 어떤 새로운 합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더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는 도하 게이트웨이라 그래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이 포스트 2020 신기후 체제의 어떤 작업 계획이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에 신기후 체제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시간 계획 타임라인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6월부터 2015년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후변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지금 전개될 그런 시점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협상이 내년 연말까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과거에 비해서 기후변화 협상이 지금 1990년대 중반 이후로 20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습니다. 이제 현재의 2020년 이후의 신기후 체제 형성을 위한 그런 협상에서의 핵심 쟁점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202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그 국가 결정 기여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이 개념을 작년 그 폴란드 바르샤바 총회에서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가 결정 기여라고 하는 게 이게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적응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어떤 그 목표를 정해서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을 하면 기후변화 사무국이 이걸 이제 취합을 해서 어떤 그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 차원에서의 어떤 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운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 결정 기여라고 하는 이 핵심 개념의 이 실제적인 범위, 그다음에 내용이 뭐냐를 두고 기후변화 협상에서 대립하고 있는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그 EU도 포함이 됐겠죠. 하고 그다음에 중국,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들하고 어떤 그 굉장히 갈등, 이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 국가 결정 기여라고 하는 공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일단은 가장 그 긴급한 온실가스 감축에만 국한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에 반해서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생기는 그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단순히 그 온실가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개도국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그런 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개도국의 감축 행동이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그 적응 행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개도국에 대한 어떤 뭐 재정, 기술 지원 이런 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결정 기여, 국가 결정 공약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을 둘러싸고 그것의 내용과 범위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 현재 가장 유효한 그런 기후변화 법적 체제인 그 교토 의정서가 있는데, 교토 의정서에는 그 선진국과 개도국의 법적 의무가 그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은 부속서 원 국가라 그래가지고 의무적 국제법적 그 의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반해서 개도국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감축한다, 이제 이런 이분법적인 교토 의정서는 이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신기후 체제에서도 기존의 이러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어떤 그 법적 의무의 어떤 차별화, 이분법적 차별화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또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는 중국이나 인도 이제 이런 그 신흥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의 세계 탑 1, 2위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이 개도국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어떤 그 국제법적인 의무가 전제되는 그런 그 감축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원, 그러니까 개도국가 선진국의 이원화 체제가 아닌 그 일원화로 가야 된다. 구별 없이 개도국가 선진국의 구별 없이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져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 반면에 역시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도국들은 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선진국이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그 개도국가 선진국의 법적인 차별화는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국가 구분, 법적 어떤 그 책임 소재, 이게 이제 중요한 또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 온실가스 향후에 2020년 이후의 신기후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과연 지금까지는 교토 의정서와 같이 국제법적인 구속성을 감축 행동에 대한 어떤 지우는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갈 것인지를 두고 이제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기후변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오랜 시간을 끌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법적인 어떤 구속적 의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협상으로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주요 배출 개도국이 국제법적 의무를 지지 않으면 자국도 그런 의무를 질 수 없다. 그래서 이 법적인 어떤 그 구속성을 놓고 굉장히 논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법적으로 반드시 의무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제법적으로는 비구속적이지만 국내적으로 어떤 구속적인 형태로 좀 더 자발적인 형태로 가자. 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 이후에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 체제에서는 이 국제법적으로는 비구속적이지만 개별 국가들이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법적인 체제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이제 이 태평양의 도서 국가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의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 개도국들, 최빈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논의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후 변화 협상 자체가 이제 타결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어떤 국제법적인 구속성, 의무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난 그 코펜하겐에서 합의된 부분의 연장인데요. 이제 2020년까지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매년 1,000억 불의 기금을 조성한다.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약속만 매 회의에서 약속만 나왔지 구체적인 행동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GCF 그린 클라이밋 펀드를 사무국을 지금 인천 송도에 유치하고 구체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이 선진국으로부터 돈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기후 재정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개도국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싼 어떤 그 갈등이라든지 이 대립 자체가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기후변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말씀드린 것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후 변화 관련해서 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예. 입장 차이가 아직도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기후 변화 관련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번 9월의 회의라고 하는 것이 예. 앞으로 이런 방향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이르긴 하지만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이번 9월 그 유엔 기후 변화 정상회의 전망을 세 가지로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게 그 내년도 말로 내년 2015년 연말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서 협상을 완전히 타결한다는 목표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 계획은 그 협상 타결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유엔 기후변화 협상의 핵심 국가들은 유럽 연합, 그 다음에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그 다음에 개도국을 대표하는 개도국 협상 그룹을 대표하는 중국 세 나라인데 이 세 나라의 정상들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초대로 모여서 실무적인 장관급이라든지 실무 협상급 레벨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타결 의지를 확인하고 이걸 이제 실무 협상을 타결하는 어떤 정치적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치적 분수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그 2020년 이후에 신기후 체제 같은 경우는 이 탑다운식의 그런 어떤 그 강제적인 할당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고 이 각 국가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국가 결정 기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자발적인 일단 그 플레지, 그러니까 어떤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그걸 취합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법적인 구속성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으면서 좀 더 유연하게 감축 그 공약을 만들어내는 어떤 시스템, 신규 체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허들 자체가 장애물 자체가 낮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9월달에 그 유엔 기후 변화 정상회의를 통해서 주요국들의 어떤 그 정상들이 모여서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기후 변화 협상의 어떤 진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와 연관된 얘기인데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이 슈퍼파워로 떠오른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그 중국이 이제 그 미국과 뭐 G2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라든지 뭐 경제, 기후 변화 문제에서도 지금 G2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작년에 미중 정상회의에서도 기후 변화 문제가 미중 양국 간 협력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의제로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미국의 기후변화 협상 대표 타드스턴과 그다음에 중국의 기후변화 협상 대표 슈제나 그 부총리가 굉장히 좀 긴밀한 그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리는 보도에 따르면 미중 간에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이견을 어떤 해소하기 위한 그 어떤 논의들이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쯤이면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그런 어떤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그 이전보다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어떤 미중 간의 그런 그 협력의 어떤 그 기후변화 협상 타결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또 정상 간의 의지가 확인이 된다면 미중 간에 뭔가 어떤 그 G2 차원에서 양자 차원에서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그 기후변화 협상에서 좀 더 구체화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정치적 타협의 어떤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번 그 기후변화 정상 9월달에 정상회의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후변화 협상의 쟁점 중에 하나인 그 기후 재정 문제, 개도국에 대한 그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재정 확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 개도국들은 절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어떤 그 지금 정체되어 있는 우리가 유치한 그 GCF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 기후 재정 확보에 있어서도 정상 간의 어떤 새로운 그런 뭐 어떤 논의가 제기가 되고 그걸 통해서 또 토대가 마련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적인 움직임 그리고 동향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 내지는 그 대응에 있어서는 어떤 게 돼야 될까요? 글쎄요. 기후변화 그다음에 녹색 성장 관련해서 사실 그 지난 정부에서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후변화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선발 개도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어떤 그 차이를 해소하고 그리고 건설적인 또 기후변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녹색 성장 기구 GGI도 유치를 국제기구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후변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기후 재정과 관련해서 녹색 기후기금 GCF 사무국도 인천 송도에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기후변화 협상에 건설적으로 기여한다는 이런 그 기조는 현재도 좀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올해 그다음 내년도에 기후변화 협상이 굉장히 그 가속화되고 협상의 그 이 뭐라 그러죠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기존의 건설적인 기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계속 지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내년도 3월까지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어떤 그 국가 계획을 제출받도록 지금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기후변화 협상에 건설적으로 진전을 동시에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누적 배출량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이 순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물론이고 EU나 미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좀 더 어떤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든지 그다음에 기존과 같은 그런 자발적 방식이 아니고 좀 더 국제법적인 구속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을 하고 좀 더 컨트리뷰션을 해라 이런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서 내년 3월까지 내년 상반기에는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돼 있는 중요 경제 주체들 간의 어떤 그 합의, 감축 목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에 이게 이제 국내적인 그 프로세스인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감축 목표 설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국내적인 갈등 없이 특히 산업계가 수긍할 수 있고 또 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어떤 새로운 포스트 2020 감축 목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국내적인 차원이고요.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문제도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 진영 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건설적인 그런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향후의 협상은 과거와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구도 자체가 좀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모종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의 핵심이었던 뭐 국가 의무의 차별화라든지 법적 구속성이 있는 감축 행동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차별 감축 방법의 모색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새로운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어떤 대립 구도 양상이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선진 개도국의 대립 구도 하에서 뭔가 좀 이렇게 독자적인 포지셔닝을 하기보다는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어떤 그 협상 포지션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어떤 협상 포지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개도국의 어떤 그 협상 포지션이 기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독자적인 그런 어떤 설득력 있는 협상 논리와 포지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또 향후 과제로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후 재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그 GCF 사무국을 유치한 나라로서 이 GCF를 중심으로 한 기후 재정의 어떤 그 진전, 활성화 이 부분을 위한 그 가시적인 그런 어떤 외교적인 활동도 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후변화 문제가 결국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국내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것도 그렇고 네. 또 국제적인 협상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지셔닝을 잡는 것 그리고 그다음 기후변화 규범을 효율화하기 위한 우리의 기여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대해서 최원기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